길게 말해서 뭐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보통 FDA에서 어프로브를 받고 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보험에 등재가 되냐 안 되냐, 어떤 회사나 아니면 의료 환경에서 이걸 쓸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커버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좀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FDA 그 KFDA에서 일단 허가가 나고 나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얘를 뭐 포뮬러리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각 파퓰레이션별로, 그 커버를 하는 파퓰레이션별로 이런 의료 기술들이 평가가 뭐 새롭게 진행이 되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탑 티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티어로 이렇게 커버리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그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퍼블리케이션 된 것 중에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짚으려고 해봅니다. 뭐 발표를 조금 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한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약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이제 생체 시료 분석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쥐라든지 그 마우스, 렛, 뭐 레빗, 그리고 비글, 뭐 원숭이 실험은 제가 한 적이 없긴 한데, 그런 생체 시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키네틱스 다이나믹스 같은 모델링은 조금 했었어요. 그때 이제 파마코메트리션이라고 했었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군 문제 해결하고 나서 유학을 왔어야 됐기 때문에 약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 사진은 아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웃컴스 리서치 쪽으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빅데이터, 일렉트로닉 헬스케어 레코드를 로컬에서 쓸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제 여기에서 에픽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일렉트로닉 헬스케어 레코드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일을 그 경험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파퓰레이션에서 아웃컴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험 여러 보험 회사를 연계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의약품이라든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코노믹 아웃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가치 평가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여기에도 경험을 해보고 저기에도 경험을 해보고 파마코메트리션이라든지 클리니컬 파마시에서 경험도 좀 했었고 해서 뭐 가능한 연구 분야가 뭐 애널리티컬 발리데이션이라든지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스터디, 클리니컬 프랙티스,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 파퓰레이션 레벨 헬스 아웃컴스 리서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은 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그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뭐 신약이 나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상 이상 시험을 거쳐가면서 뭐 파마코키네틱스 다이나믹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클리니컬 환경에서 바로 적용이 됐을 때 얘가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하는 일을 요즘 뭐 최근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PK 리스폰스 어소시에이션, 도스 PK 어소시에이션 이런 거를 뭐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걸 경제성 가치 평가 기술로 연결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에 등재가 되겠다, 돼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뭐 리서치를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요즘은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연장선상에서 뭐 기본적으로 헬스 이코노믹스, 이코노믹 이밸류에이션, 헬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를 하긴 하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머신러닝을 뭐 어떻게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쓸 것인가,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머신러닝이나 AI과 그 AI enabled risk prediction이 관련이 됐을 때 얘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임상 시험에서는 발견을 할 수 없었던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특정한 질환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계산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AI라든지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이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유틸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유틸리티라고 하면 실제 클리니컬 디시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부터는 지오스페이셜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네이버후드 인포메이션, 네이버후드랑 인터랙션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환자의
디지즈 트라젝터리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셀렉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코노믹 이밸류에이션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게 경제성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 데이터를 모두 모으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이코노믹 아웃컴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5년, 10년 동안 어떻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렇게 프레딕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 정보를 모두 모으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 3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4상에서 뭐 아니면 빅데이터 그런 쪽에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임상 시험 데이터나 비임상 데이터, 뭐 퍼퓰레이션 데이터를 출연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료 기술이 향후 5년, 10년 동안 뭐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다면 왜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아웃컴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나오고 있는 거는 얼마 전에 퍼블리케이션한 OBCD 비만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 가치 평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예전의 약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뭐 트레셔홀드 레벨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약이라든지 신의료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 그런 걸 모델링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예시로는 조금 전에 지오스페셜 애널리시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디지즈 트라젝트리가 뭐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컴플리케이션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당뇨병 분야인데 당뇨병 환자의 이제 질병 진행이 네이버후드 이펙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영향을 ArcGIS Surveillance라고 하는 지오스페셜 애널리시스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려내고 그걸 일렉트로닉 헬스케어 레코드와 연결을 시킨 다음에 환자의 주소지와 그리고 이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라디우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가능할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리스크가 좀 가지고 있는 환자다 아니면 리스크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 환자군이다 하는 거를 요즘 최근 들어서 분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전에 이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보통이 뭐 헬스 이코노믹스 관련해서 뭐 헬스 이코노믹스 앤 아웃컴스 리서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르마 이코노믹스 아웃컴스 리서치, 헬스 아웃컴스 파르마 이코노믹스에서 뭐 부른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나면은 에피커시 세이프티 뭐 퀄리티 관련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뭐 환자군이 이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술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뭐 누군가는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퍼퓰레이션 레벨에서 아니면은 의약품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아웃컴들을 어세스먼트 하는 걸 통틀어서 헬스 이코노믹스 앤 아웃컴스 리서치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유럽 지역인 것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특히 UK 같은 경우에 의약품이 어프로블이 되는 과정에서 이 약품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의료신 기술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걸 평가를 한 걸 바탕으로 어프로블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FDA 어프로블은 따로 받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웃컴이라든지 뭐, 뭐 임상 2상, 3상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프로블을 먼저 나오는데 이게 리얼 월드 파퓰레이션에서 밸류가 있다는 거를 바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인슈어런스 컴퍼니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는 임상 현장에서 인스티튜션에서 가치 평가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 어세스먼트라는 걸 통해서 과연 이 신의료 기술이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받을 값어치가 있나 없냐 이런 걸 조금 검증을 해줘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체 의료비가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분야에서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이코노믹 아웃컴, 클리니컬 아웃컴, 휴머니스틱 아웃컴 분야에서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클리니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뭐, 당뇨병 치료제인 것 같은 경우에는 HbA1c나 글루코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뭐, 혈압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 환자가 heart failure 프리벤션이 가능하냐? 뭐, 아니면은 뭐, arterial fibrillation, 아니면 단순히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를 뭐, 어세스먼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아웃컴스 리서치에서 왜 다루느냐면은 보통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그 어세스먼트 한 결과가 임상시험에 그 실생활에 적용이 됐을 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게 한 12년 전에 퍼블리케이션 된 자료인데 프라스코레레라고 그 마이카르디얼 인파렉션 그 헐터 어택이 온 환자들이 그 스텐트를 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이 약제를 혈액 응고가 되면 안 되니까 복용을 하는데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블록버스터 약제랑 이제 프라스코렐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신약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이제 배드 아웃컴,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여기 엔드포인트가 뭐 카디오베스큘러 데스라든지 세컨더리 마이오카르디얼 인파렉션 아니면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그 컴포짓 엔드포인트인데 임상 시험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예전 약제는 뭐 약 1년 반 정도 환자를 추적을 했을 때 한 뭐 10%에서 15% 정도 프리벤션 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보험 데이터, 빅데이터죠.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effectiveness 아웃컴이 efficacy랑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헬스 아웃컴스 리서치 분야에서 검증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아웃컴스 리서치에서 가치 평가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 당뇨병 프리벤션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하나의 가치 평가 이제 미저먼트로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밸류 어세스먼트를 하려고 하면은 당뇨병에서 글루코스 레벨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HbA1c 레벨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하트 그 BMI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뭐 블러드 프레셔가 줄어드는 거를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해서 이제 나온 게 휴머니스틱 아웃컴 미저먼트를 해서 유틸리티 스코어라는 걸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뭐 헬스 스테러스가 뭐 0과 1 사이에서 오늘 헬스 스테러스가 몇 점입니까 해서 0.85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2년을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 곱하기 0.85에서 1.7 뭐 계산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에듀케이션 레벨이라든지 뭐 어제 만약에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스트루먼트를 개발을 해서 이제 사이코메트릭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헬스 유틸리티 스코어는 몇 점이다. 뭐 디지즈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걸 산출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인스트루먼트를 뭐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 크로닉 컨디션에만 주로 쓸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환자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스코어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냐에 따라서 뭐 아웃컴스 리서치의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이코노믹 아웃컴스가 왜 중요하냐? 일단은 뭐 신기술 대비 예전 기술 비교를 해봤을 때 비용이 뭐 줄어드냐, 뭐 안 줄어드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비싸다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다른 문제가 있죠. 이제 그 뭐 버트 레이시 줄어들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의료비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그 세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지출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코노미 아웃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뭐 계산을 조금 해보는 게 버젯 임팩트는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런 걸 좀 계산을 해주는 게 나중에 그 신의료 기술을 커버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이코노미 아웃컴 어세스먼트까지 포함을 해서 이코노미 아웃컴, 클리니컬 아웃컴, 휴머니스틱 아웃컴을 리얼월드 파퓰레이션에서 어세스먼트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efficacy랑 effectiveness, real world population에서 아웃컴이랑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웃컴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클리니컬 아웃컴, 휴머니스틱 아웃컴으로 바로 이렇게 그 트랜슬레이트 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에리어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헬스케어 스pen딩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HOR 리서치를 합니다. 뭐 이런 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다른 뭐 이코노미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코스트 이펙티브한 헬스케어 딜리버리는 뭐냐?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신의료 기술과 예전에 있던 약제 혹은 예전에 쓰고 있던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신약이 만약에 이펙티브니스는 늘어나는데 비용은 세이브가 된다. 그럼 뭐 당연히 얘는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새로 나온 의료 기술이 effectiveness, 뭐 clinical outcome 같은 경우에 그렇게 favorable 하지 않은데 비용은 증가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케이스입니다. 보통 그 비용도 증가하고 대부분 이 케이스죠. 신의료 기술을 의료 현장에 들어왔을 때 비용도 증가하고 effectiveness도 증가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것인가? 놓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새로운 의료 기술, 뭐 AI가 됐든 머신러닝 베이스드가 됐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신의료 기술을 뭐 시장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incremental cost 대비 incremental effectiveness를 계산을 하거든요.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라고 하는데 그게 그 새로운 트리트먼트 기술을 먼저 산출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 effectiveness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willing to pay threshold를 threshold를 적용을 해봤을 때 이 threshold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료 기술의 incremental effectiveness 대비 incremental cost가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우리 인스티튜션에서는 아니면 우리 인슈어런스 시스템에서는 이 신의료 기술을 커버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룰 오브 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비시리 메디케이션 관련해서 의료기술 가치평가를 해보면은 세마글루타이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약제인데 미국에서 이게 그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웨이트 로스 이펙트가 있어서 얼마 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데 작년에 그 가치평가를 조금 해보니까 그 인크리멘털 코스트 대비 라이프 이어스 게인 아니면 이제 뭐 질 보정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 질보정 수명이 가지고 있는 대략 그 비용 증가분이 20만, 그 질보정 수명 하나를 넣었는데 20만 불이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결과값이 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퍼블리케이션을 해가지고 보면은 미국에서 보통 트레셔들 대략 한번 어퍼 리밋을 20만 불 정도로 보는데 20만 불보다 지금 우리의 그 신약 의료 기술이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다. 예, 트레셔드 레벨을 살짝 넘어가는 값어치죠. 그래서 결론이 이게 새로 나온 약제가 이펙티브니스는 좋긴 한데 웨이트 로스 관점에서 비용은 조금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결과를 줬더니 저한테 포춘에서 연락이 와서 뭐 페더럴 커버리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지 뭐 팔러시적인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료기술 가치평가가 뭐 페더럴 레벨에서 컨그레스에서 아니면 이런 뭐 미디어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약간 AI나 머신러닝 관련해서 그 유틸리티가 문제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얘가 클리니컬 디시전 환경에서 유스풀 하냐 아니면은 실제로 프로핏을 주냐 환자한테 베네핏을 주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게 유틸리티거든요. 당연히 펑션을 해야 되고 그 보통 유틸리티가 그런 의료기술 가치평가에서 모델링을 할 때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코비드 팬데믹이 있었고 요즘도 이제 뭐 코비드 프레블런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뭐 코비드 테스트 기술이 하나가 개발이 됐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의료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환자를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줘야 되고 만약에 테스트 포지티브는 나왔는데 테스트 포지티브는 나오고 특별히 환자에게 레코멘데이션을 주지 않고 당신 테스트 포지티브입니다. 잘 관리하세요. 뭐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유틸리티가 그렇게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의료기술 가치평가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특별히 값어치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라는 개념은 액큐러시라든지 테스트 자체가 가지는 퍼포먼스랑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 레벨에 있는 상위 레벨이라보다는 일단 한 단계 더 그 클리니컬 임상시험 환경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뭐 미주얼먼트 아니면 뭐 그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떤 뭐 AI가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그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스크리닝 테스트가 코스트 이펙티브 하려면은 가치를 가지려면 첫 번째 애널리틱 퀄리티가 있어야죠. 그 환자의 이제 샘플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리스크 프레딕션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널리시스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이게 리스크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뭐 센시티브하고 스페시픽하게 프레딕션을 해줘야 되고 그게 여러 환자들에게서 적용을 됐을 때 여러 다양한 환자군에서도 클리니컬하게 의미가 있다. 그럼 이제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이제 디시전 메이커 의료기술 현장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되실 텐데 그 디시전 메이커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줘야 클리니컬 유틸리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다이나믹한 부분인데 일단은 보통 어프로브를 받은 관점에서 어프로브를 받은 시점에 클리니컬 유틸리티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이걸 커버를 해주려고 하니 유틸리티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커버를 안 해주면은 유틸리티 데이터를 생성을 못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애널리틱 발리디티를 확립을 한 다음에 뭐 프리스크립션을 뭐 제공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바이더가 적어도 파일럿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주면서 유틸리티를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했더니 네, 이걸 저를 찍어가서 유튜브에 이 사람들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제 AI라든지 머신러닝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뭐, 현재까지 혹시 뭐 간단한 질문이라든지 있으신가요? 네, 따로 질문 사항 없으면은 제가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까지 Artificial Intelligence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술이 FDA에서 허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잠깐 CBT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AI 혹은 머신러닝 베이스드 실제로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막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기술이 센시티비티도 좋고 스페시피시티도 좋으니까 일단 FDA에서 어프로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2022년 10월 달까지 제가 알기로는 500개가 조금 넘는 그 FDA 어프로브를 받은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스크리닝 테스트,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리어별로 조금 나눠보면은 레디올로지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 그 MRI라든지 아니면 뭐 CT 스캔이라든지 촬영을 했을 때 그 패톨로지스트 되시는 분들, 병리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레디올로지스트 분들이 뭐 이렇게 yes or no 다이그노시스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AI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것이냐. 센시티브하고 스페시픽하게 어 그쪽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게 대략 한 400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디올로지도 물론 이제 라디올로지랑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한데 라디올로지 그 다음에 옹콜로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뉴럴로지 쪽, 뭐 덴탈 패톨로지 여러 쪽에서 여러 방면에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혹은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가 허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가를 받고 나면은 바로 비용 대기 효과 분석이나 가치 평가를 많이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I나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은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상대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기술들에 비해서 디바이스에 비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한 논문들이 되게 적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뭐 타이틀 베이스로 서치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500여 개가 이렇게 그 FDA 허가를 받았는데, 물론 각각 다 이렇게 가치평가를 하진 않습니다만, 의료기술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 논문들이 이제 뭐 10개 단위, 20개 단위 이렇게밖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물론 앱스트랙트라든지 풀텍스트 서치를 보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나와서, 아, 이게 그 가치평가 논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클릭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나 아니면 코스트 유틸리티 어세스먼트를 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가치평가를 적게 하냐 살펴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시스테매틱 리리저 리뷰도 조금 해보고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트렌드들을 보면 신약을 가치평가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약제들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제 적응증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얘가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예전 약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고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 정도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AI나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들을 가치 평가한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13개를 제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뭐 이렇게 에리어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7개는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라고 나오고 6개 논문은 코스트 세이빙 하다. 당연히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 비용을 줄여준 효과라도 있다. 라고 퍼블리케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약 의료 기술 가치 평가를 한 데에 비해서 보통 이런 약제 이런 그 AI나 머신러닝 베이스로 한 것들은 어 굉장히 값어치가 좋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퍼블리케이션이 된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의약품 그 밸류 어세스먼트에 비해서 너무 그 페이버러블하게 결과를 내주니까 상대적으로 뭐 타임프레임이라든지 퍼스펙티브라든지 컴페리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고 코스트나 베네핏을 사이머테니어스리 미저를 해줬냐라는 거를 논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이건 이제 이전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이 그 있어서 이걸 조금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AI 드리븐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를 AI로 어떻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볼 것이냐라는 것을 밸류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이런 테크니컬 애스펙트가 굉장히 많이 그 어드레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논문들 중에서 67%는 롱텀 이코노믹 아웃컴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R&D 관련해서 인베스트먼트를 하다 보면은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는데 픽스드 코스트는 특별히 어드레스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파퓰레이션별로 비용 데이터가 이제 다르게 산출이 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근데 그 코스트 데이터를 액퀴지션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론제비티 뭐 오래 산 그 환자가 더 오래 살게 됐을 때 비용 증가분은 특별히 산출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먼트 메커니즘이라든지 퍼스펙티브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뭐 누락이 된 연구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클리니컬 유틸리티, 이거 AI라든지 머신러닝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기술에 적용이 됐을 때 얘가 유틸리티가 있냐 없냐를 특별히 뭐 어드레스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특히 보통 그 의료기술 가치평가에서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썸션을 주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평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그 이제 스폰서의 그 페이버러블한 어썸션이 주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은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코스트 세이빙하다라는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테크놀로지를 한번 어세스먼트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in vitro diagnostics to modify diabetic kidney disease progression 요거를 한번 어세스먼트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제 논문은 아니고요. 그 다이아베티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신장 질환이 발병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장 질환이 발병을 하고 나면은 특정 환자군은 그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로 분류가 돼서 1년에 그 EGFR이라고 하는 그 Glomerular Filtration Rate 신기능의 지표입니다. 그 신기능이 1년에 그 보통 80 이상, 90 이상이면 노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멀한 레인지에 있는 환자가 이 EGFR 수치가 1년에 5, 10 그 이상으로 막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50세에 발명을 한다 하면은 15년 내에 그 다이알리시스를 꼭 받아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보다 더 뭐 빠른 속도로 EGFR이 떨어져서 뭐 에큐켄드리 인저리가 오고 막 그런 환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약을 제때 써주게 되면은 그 EGFR 드랍 레이스를 확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이알리시스를 받기까지 20년 이상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로리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그 트리트먼트 레지먼을 어저스트 해준다고 해서 아주 크게 베네핏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런 하이 리스크 환자랑 로우 리스크 환자를 우리가 만약에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랑 어떤 인비트로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리스크 프레딕션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리스크 프레딕션 툴이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리스크 프레딕션 툴을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인트레스트가 있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개발을 했을 때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 기존에 있던 그냥 EGFR이라든지 알부미누리아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그 바탕으로 리스크 프레딕션 하는 것보다 환자를 정확하게 센시티브하게 찾아내는 게 41%에서 50% 혹은 37%에서 45% 정도 약 한 8% 정도 8% 정도 임프루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시피시리 이게 리스크가 없는 환자를 리스크가 없다라고 분류를 하는 게 82%에서 88% 그리고 88%에서 93%약 한 5%에서 6% 정도 임프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빅데이터를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가지고 환자 셀렉션을 하는 기술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값어치가 있냐? 라고 하는 모델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썸션을 주고 모델링을 했냐라고 봤더니, 이게 그 환자가 이런 AI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를 받게 되면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프로그레션 레이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20% 정도까지 프로그레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썸션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10만 명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슈런스에서 대략 1.52 빌리언 달러의 코스트 세이빙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아주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그레시브한 어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여기 보면은 1년에 5.0 ml per min per year 디크리즈를 하는 환자가 2.0으로 이렇게 그 트리트먼트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그 레이스를 디크리즈 하는 게 뭐 20% 어썸션을 주는 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환자가 여기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어떤 환자고는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파퓰레이션에서 서브 파퓰레이션만 해당이 되는 거지 모든 환자에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냐. 그래서 새로 이렇게 디노버 모델을 짜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헬스케어 어필리에이션이라 그래야 되나 헬스케어 세팅이 보훈병원 한국으로 치면 보훈병원이죠. 미국에서는 베테런스 하스피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그 베테런스 하스피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그 그 베네핏 리스크 프레딕션을 어떻게 새로 할 것인가를 observation research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partially peer review가 된 자료인데,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키드니 디지즈 스테이지 스페시픽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5년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레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그 타겟 퍼퓰레이션에서 산출을 해서 이렇게 뭐 케플러-마이어 커브, 뭐 타임 투 프로그레션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가 있는 환자군이랑 로우 리스크가 있는 환자군이랑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해서 이제 분석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발표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타겟 파퓰레이션에서 빅데이터를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되게 크거든요. 환자가 거의 전반적으로 커버가 되는 환자는 한 그 VA 파퓰레이션의 사이즈는 그 9 밀리언 9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런 DKD 다이아베티스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 환자는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되는 환자를 가져와서 이런 리스크 프레딕션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sensitivity, specificity 데이터는 일단은 population의 prevalence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이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standard of care 대비 artificial intelligent kidney disease prediction이 대략 per patient 레벨에서 5년간 약 quality adjusted life years 질 보정 수명 하나를 넣었는데 10만 불을 조금 넘는 비용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럼 상대적으로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스터디는 돈을 세이빙을 한다는 거니까 결과가 적어도 버젯 임팩트 관련해서는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artificial intelligence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컬렉션을 해서 프레딕션을 해보면은 이게 러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러닝을 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프레딕터빌리티가 점점점 앞으로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프레딕터빌리티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프리시전이 애큐러시가 조금 더 증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센시티브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봤더니 여기 지금 제가 X 표시를 해놓은 거는 요건 베이스 케이스라 그래서 현재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인크리멘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레이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센시티비티가 70%까지 늘어난다면 그리고 스페시피시티는 100%까지 늘어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물론 인크리멘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레이쇼는 조금씩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게 떨어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크리멘탈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레이쇼는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아무리 이게 임프루먼트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버젯 세이빙이라고 하기는 조금 더 무리가 있다. 버젯 세이빙이라기보다는 코스트 이펙티브 관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좋게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의료 기술을 바라봐야지. 무조건 이렇게 버젯 세이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조금 더 바이어스가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AI나 머신러닝이라든지 메디컬 디바이스 이렇게 이제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가진다는 어썸션을 놓고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 평가 퍼블리케이션 된 것들은 그 실생활에서 환자에게 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의료기술 가치와는 많은 바이어스가 있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헬스 이코노믹스 앤 아웃컴스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서 밸류 어세스먼트라든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어세스먼트를 여러 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FDA에서 어프로브를 받은 그런 약 500개 가까운 500개가 넘어가는 의료 신기술들이 하나하나 다 가치 평가를 받으려면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는 제가 컨클루전을 조금 더 드리면서 발표를 여기에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